안녕하십니까.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자극적인 얘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조심해서 영양제를 섭취를 했으면 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무엇이길래, 어떤 영양제이길래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영양제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데요. 과일이 보이십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는요, 급하게 전화를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비타민C를 하루에 6개씩 일주일 정도를 먹었는데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온다 라고 하는 분, 3일 동안 메가도스를 했는데 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호흡이 힘든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앰뷸런스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링거를 맞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이 입속에 인후염이, 염증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이 피부가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 비타민C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몸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경우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런 문제들 중에는요, 비타민C가 몸속에 거의 비어있는 경우입니다. 몸속에 비타민C가 없는 분, 비타민C를 잘 먹지 않았던 분,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못 먹었던 분, 그리고 몸속에 염분이 부족했던 분, 이런 분들한테서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이 비타민C의 화학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의 구조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전분으로부터 유래된 포도당을 가지고 화학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타민C가 만들어지고요. 비타민C는 이 포도당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 포도당에는 이 이중결합이 없죠. 이 이중결합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 H라고 쓰여져 있는 게 떨어져 나오느냐 못 떨어져 나오느냐, 거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포도당에 있는 이 H는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비타민C에 있는 이 H는 이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 H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이제 비타민C가 나타내는 항산화라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몸속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세포 속으로 이 흡수되어져 들어갈 때는 환원형 타입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산화형 타입으로 들어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을 정도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타민 중에 한 개가 비타민C다 라는 건데요. 인체에서 이 비타민이 결핍되면 괴혈병이 발생하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쓰여진다. 특히 인간 필수 영양제 중에 한 개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탄소, 이 C라고 써놓은 게 탄소인데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2번 탄소와 3번 탄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얘가 세포 내로 삽입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내에 보관이 된다. 우리 조직과 장기에 들어있게 되고요. 또 인체에 적어도 8개의 효소 반응에 이 비타민C는 보조인자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특히 상처 치료나 모세혈관에서 출혈을 예방하는 데 쓰여진다. 이렇게 쓰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일으킬까요? 염증이 일어날까요? 라는 겁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염증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얼굴에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것은 백혈구가 활성화되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 비타민C는 특징적인 게 또 이 pKa라고 하는 게 두 개의 pKa를 가집니다. 한 개는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이 H가 떨어져 나올 때 또는 이 H가 떨어져 나올 때 pKa를 가지는데 이 pK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pH가 4.1일 때 이쪽 형태로 존재하는 게 50%, 이쪽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50%로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2g을 먹었을 때는 pH가 4.1이 되면, 위장의 pH가 4.1이 되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1g,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1g.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이 분자도 흡수되어져 들어가고, 이 분자도 흡수되어져 들어간다. 그래서 나름 이 분자가 기능을 할 때도 있고 이 분자가 기능을 할 때도 있다. 어쨌든 우리 몸속에서는 해리가 되어질 때는 여기서 H가 떨어져 나올 때는 pH가 4.1 이상일 때 얘가 잘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동물의 상처 치료와 모세혈관에서 출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건데요.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요. 또 몇몇의 새와 물고기 족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성하지 못하는 모든 종들은 식사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 음식 첨가물을 통해서 음식물의 첨가물로도 널리 이용이 되어진다. 단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 열, 산소 등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므로 영양제를 통해서 부족분을 보충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물이나 산소보다는 이 열에 의해서 많이 분자가 깨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온도에서 깨질까요? 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비타민C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건데요. 오늘 부작용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요로결석입니다. 비타민C를 먹는다고 요로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 비타민C가 분해되어져서 나오는 분해 산물로 옥살산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광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때마침 칼슘이 녹아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방광 속에 수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변의 농축에 의해서 이 돌을 만든다. 결석을 만든다. 그래서 방광에 들어있던 돌이 소변을 통해서 요로로 가게 되면 요로가 막히고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요로결석이죠. 이런 형식의 결석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건데 결국 비타민C가 만든다기보다는 수분을 적게 먹은 그 몸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또 섭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장의 통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속쓰림이라는 거죠. 가스가 차기도 하고 트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더부룩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은 전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속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C가 아까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소가 이 양성자인데요. 이 위벽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위산이 자극을 주어도 튼튼한 위장인데 비타민C가 자극을 준다고 속쓰림이 일어날까요? 속쓰림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위벽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일어난다. 그래서 빈속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속쓰림이 일어나면 위벽에 염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위벽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빈속에 먹어도 괜찮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잉으로 너무 과하게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설사가 일어나고 잉여 비타민이 배설되어진다. 이 잉여 비타민이 수분을 붙잡고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를 줄여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종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변비이신 분은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사라지는 분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집니다. 비타민C가 산소 공급을 잘 하게 되고 결국 세포대사가 증가되어져서 칼로리 소모도 촉진되어지고 수분이 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영양분이 흡수가 너무 잘 되어진다. 그래서 변의 양이 감소되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형태로 변비가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일시적으로 생기다가 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흡수량이 증가한다. 요것 때문에 변비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두통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산소를 소모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가 일으키는 문제 중에 몸속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켜 버린다.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두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몸에 산소가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다. 또는 종종 소변을 보러 굉장히 자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변의 pH가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빼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뭐 2주일이나 한 달 정도씩 길게 발생하면 일단은 좀 줄여보시거나 끊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혈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가 녹아버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G6PD라고 적혈구를 분해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G6PD라고 하는 이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 적혈구가 녹아버린다라는 건데요. 주로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G6PD 결핍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메가도스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이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비타민C 효과, 효능, 주의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제가 의약품 사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비타민C 1000mg짜리를 먹을 경우에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효능 효과를 보면 계혈병 예방과 치료에 쓰인다. 이거는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비타민C를 먹을 경우에입니다. 비타민C 1000mg짜리를 지칭하는 거고요. 비타민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소모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먹는 게 좋다. 임신, 수유기 및 병중, 병후, 체력 저하인 경우에 비타민C를 먹는다. 육체적 필요가 있으신 분이 먹는다. 다음 질환 중 비타민C 결핍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비타민C를 먹는 게 좋다. 잇몸 출혈, 그 다음에 코피가 나는 사람, 혈뇨 등의 모세관 출혈이 있는 경우에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양소 흡수 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이 좀 전에 것은 의약품으로서의 비타민C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영양기능 정보를 나타내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능이 이런 게 있습니다. 비타민C, 결합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이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 간에, 근육과 근육 간에 결합조직, 혈관과 혈관 간의 결합조직, 그 다음에 그 결합조직들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해줍니다. 철을 흡수를 잘 시킬 경우에 철분제를 먹고 있을 경우에는 비타민C와 같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와 같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때, 즉 적혈구가 응집되거나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는 데도 비타민C가 쓰여진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영양기능 정보에 따른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약품에 우리가 왜 약을 사면 약 안에 그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서 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 중에 소변 중에 과량의 수산염, 즉 옥살산이 배설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는 복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스라고 하는 G6PD 결핍 환자.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용혈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결국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고용량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깁니다.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속해서 계속 있는데요. 아래 보면 각종 요당, 혈당 검사 시 검출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비타민C 중에 들어있는 일부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비타민C를 물에다가 녹인 뒤에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비타민C가 당을 검출하는 그 기계로 찍으면 비타민C가 찍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만났던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비타민C를 먹고 난처한 상황이 되어졌느냐라는 건데요. 주로 메가도스를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앰뷸런스를 타거나 응급실에 갔던 분입니다. 장기간 5년, 10년 음식을 끓여서 먹은 분입니다. 음식을 끓여서 계속 먹게 되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파괴로 인해서 비타민C가 몸속에 공급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즉 비타민C가 몸속에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도에 따라서 비타민C가 파괴가 되어지는지 논문에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 아래가 영분 60분, 120분, 180분, 120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온도가 4, 5도씨 정도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파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35도씨가 되면 이런 형태로 파괴가 되어지고 55도씨가 되어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온도는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온도에 따른 비타민C의 함량 변화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이 블로그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4도씨, 6도씨, 그 다음에 15도씨, 18도씨, 45도씨, 60도씨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60도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 비타민C 함량이 60도씨가 되면 이렇게 내려간다. 약 6시간 만에 거의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삶아버리면 100도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질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야채를 삶아서 먹게 되면 비타민C가 거의 파괴가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음식을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주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장시간 동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결국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주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비타민C를 안 먹다가 비타민C가 좋다는데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해서 메가도스를 갑자기 하시는 분한테서 나타납니다. 또 과일을 먹으면 염증이나 통증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과일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비타민C를 먹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 못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 알맹이 먹을 때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요. 저한테 이런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그래서 그분께 이제 조심해서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하루에 100mg 먹었습니다. 100mg씩 3달에 걸쳐서 먹었는데 겨우 1.5g까지 먹게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과일을 못 먹으시는 분들 비타민C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간 저염식을 하신 분, 이 저염식 하신 분이 주로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죠.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이 몸속에 염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 입 속에도 또는 우리 장 속에 장 속에도 염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 림프 중에도 염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위벽에 자극을 심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맵고 짠 음식, 약물이 원인이 되어져서 여기에 자극을 많이 주잖아요. 그 자극처럼 비타민C도 역시 자극을 준다. 그래서 이 자극 때문에, 이 자극은 주로 이제 삼투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자극, 통증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래서 몸에 염분이 부족하고
염분이 굉장히 없어진 상황에서 비타민C를 갑자기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심한 삼투 현상, 자극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가 부족하신 분들, 머리카락이 잘 갈라지시는 분들, 붓고 피나는 잇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분, 쉽게 멍이 드는 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 관절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 코피가 잘 나시는 분들, 위장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비타민C가 결핍한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먹을 때 조금씩 드셔야 된다. 최소 100mg씩 먹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다시피 G6PD라고 하는 이 효소가 몸에서 결핍되어져 있으신 분, 이 효소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라고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거든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라는 건데, 이 일을 해주는 게 바로 G6PD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에너지 NADPH에 의해서 또 글루타치온이, 산화되어진 글루타치온이 환원되어진 글루타치온, 즉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으로 이 NADPH가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면서 만들어져 나온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H에 의해서 이 산화되어진 못 쓰는 글루타치온이 정상적인 쓸 수 있는 글루타치온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이게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6PD가 있어야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 나와야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이런 활성산소를 이 글루타치온이 제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6PD를 이 PD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비타민C를 과량으로 먹게 되면 이런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빈혈 검사를 해보면 이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만났던 그런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4명, 비타민C 고용량으로 먹고 고생하신 분이 4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 검사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빈혈 검사할 때 이 검사가 되어졌는데요. 저게 안 나오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비타민C를 그러면 섭취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100mg씩 섭취를 하면서 서서히 증량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늘려가 본다라는 건데요. 늘려가는데 아까 G6PD라고 하는 그 효소는 내과 병원에 가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이걸 먹고 비타민C를 조금이라도 혈액으로 투여를 하지도 못하시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있었으니까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요. 비타민C 먹고 심하게 갑자기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거나 정말 100m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